북한이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적인 대책들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면서 남측 회담 제의를 하루 만에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닫혔던 판문점 연락 채널도 1년 11개월 만에 다시 개통됐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용하면서 회담 내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평창 올림픽 관련 내용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대표단의 참가 방식과 올림픽 관련 행사 참여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제의가 좋은 소식일지 지켜보겠다면서 남북 대화 추진 과정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 버튼을 갖고 있다는 김정은 신년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훨씬 더 크고 실제로 작동하는 핵 버튼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가 우리 증시에서 1조 원가량을 사들이며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가운데 노동 현장에선 인상 효과를 줄이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축소해 실제 받는 임금을 줄이거나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의 대표인 이상은 회장이 가부를 할 때도 매번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바지 회장에 불과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BBK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때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복권됐습니다. 빌라 외벽을 고드름이 온통 뒤덮었습니다. 한 차례 제거했지만 다시 고드름이 자라난 건데요. 재개발 지역인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오늘 오후에 다시 열렸습니다. 2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에 남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연락 채널 개통은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진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북 관계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만큼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앞서 오늘 오전에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의 이선권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우라고 지시했다면서 판문점 연락 채널의 개통을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남북회담은 사실상 날짜와 수석 대표급 등 세부적인 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3시 30분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됐습니다. 재작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끊어진 뒤 처음입니다. 남북 연락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먼저 통성명을 했고 이어 약 20분에 걸쳐 팩스 등 통신선 점검을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하면서 우선적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하루 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이 끊어진 뒤 북한 어선을 송환하는 등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때는 공동경비구역에서 확성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앞서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선권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파견 준비를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때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의 개통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남북은 조만간 세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회담 날짜와 수석 대표급, 의제 등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남북 간의 연락 채널 복원, 청와대는 어떤 입장으로 나옵니까?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지 약 10여 분 만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수석은 연락망 복원 의미가 크다면서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북한은 오늘 채널 복원만 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참가 여부는 밝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일단 연락 채널이 복원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가 남북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 즉 한라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북측에 전달할 사안이 생기면 판문점에 가서 확성기를 북측에 대고 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북한의 입장 발표를 보면 관계 개선 의지가 보인다는 분석이 물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과 직함을 함께 호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공식 발표나 이 담화 등에서는 남조선 집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날짜와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북한이 자신들의 대화 제의가 진정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연락 채널만 복원이 됐지만 이르면 내일쯤에는 우리 측의 이 회담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회담은 열릴 것 같죠. 근데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회담 의제를 어떤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북한이 다른 의제까지 논의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으로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봅니까, 청와대에서?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일단은 평창 올림픽에 집중을 하면서 절대 과속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또 바두구를 이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바두가를 한 10개씩 놓은 기본 포석이 끝난 상황이라면서 이젠 어디서부터 싸움을 할지 가장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급속도로 대화 기조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북한 간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다음 주 중에는 남북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일단 보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냉정하게 이 회담에서 어디까지 논의될 수 있는지 방금 정재윤 기자를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미리 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죠.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회담 개최에는 회담의 급이나 아니면 시기 정도가 남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제 스포츠에만 국한해서 시작하자. 이게 현재까지의 북한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과거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그 평창 올림픽 자체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예. 북한은 이미 스포츠 분야에만 우선해서 논의를 집중하고 싶다라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을 했고요. 우리 통일부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또 군사회담 같은 민감한 의제를 무리해서 대화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뭐 북한에서 더 얘기하자고 해도 청와대 입장은 그건 좀 신중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정재윤 기자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고위급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실무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그럼 주로 다뤄질까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예, 우선적으로는 북한 대표단의 그 급과 규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누가 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또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올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그렇게 고위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예. 그 이외에도요. 남북 공동 입장 여부, 또 선수단의 숙소를 지정하는 문제, 체류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참여한다면 그렇게 아주 세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얘기할 것들이. 북한에서 대표단이 어떤 경로로 내려오느냐. 이것도 사실 매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측은 북측에 금강산 육로를 통해서 선수단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또 대규모 응원단이나 예술단이 올 경우에는 크루즈선을 동원해서 원산항에서 또 속초항까지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북측에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예, 저 크루즈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름은 만경봉호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 뉴스는 따로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최근의 모습인데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스포츠 관련 얘기만 한다면 기대치보다는 논의의 폭이 좀 좁혀지는 것,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 올림픽 자체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이뤄지는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예. 올림픽은 대부분의 행사가 IOC의 승인 아래서 이뤄지기 때문에 북측이 참가 의사를 밝힌 지금에 와서 큰 폭의 행사 내용 변경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일단 IOC 측은 북한이 참가를 한다면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올림픽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직까지 그 남북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또 IOC의 승인도 있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 문제도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성화 봉송이라든가 또 전야제, 또 개막식 같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현재 북한이 잇따른 핵 개발과 또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 벌어지는 다양한 공식 행사와 또 문화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건 뭐 방금 얘기한 대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제의가 좋은 소식일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미국 측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미묘합니다. 이른바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로켓맨이 한국과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 지켜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트위터에 올린 반응입니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남북 대화를 주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핵 단추를 항상 책상 위에 놓고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선 난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한 핵 버튼을 갖고 있고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며 조롱투에 트윗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공조를 강조했고 국무부 대변인은 대화 제의에 회의적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Kim Jong-un may be trying to drive a wedge of some sort between the two nations. That will not happen. We are very skeptical. MBC, CNN 등 미 언론은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금주 내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남북 대화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대화 제의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면서 한미 간 보다 적극적인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제 뭐 작년이 됐습니다만 지난 7월에 북핵 위기론이 굉장히 높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북한이 결국에는 대화 공세로 돌아설 것이다. 대략 한 12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분이 계시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저 정세현 전 장관님 예상대로 되면 다시 모시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모시게 됐습니다. 12월 며칠 한 5일 넘겼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지난달에 약간의 조짐은 좀 있긴 있었다고 또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왜 그렇게 이른바 예언을 하셨습니까? 북한이 이미 그런 암시를 줬었어요. 그런가요? 여러 가지 제3국에서 만나는 한국 쪽 사람들, 예.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한테 연말까지는 일단 미국과 뭐 결판을 내고 예. 뭐 그 핵 미사일 무력을 완성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도 뭐 대화 해제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자신들이 들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ICBM급의 완성 시기를 12월로 북한은 계산하고
그때쯤에는 자세 변을 보이겠다. 이런 근데 얘기. 11월 29일 날 끝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그 뭡니까 저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이 됐는데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화 통화 한번 이렇게 한 것이 근데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이 이제 가동이 된다는 얘기고, 예. 그게 재작년 2월 12일 날 끊어졌기 때문에 예. 681일 만이라고 그러네요. 아 그런가요? 네, 681일 만이라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그 회담 의제에 대해서 북쪽으로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아까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는 북한에서 회담 의제를 더 늘려도 우리 입장에선 좀 더 신중하게 좁혀서 예를 들면 이번 스포츠 행사에만 국한시켜서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일에 그쪽이 실제로 의제를 넓혀서 나온다면. 네, 그쪽에서 일단 이번에 저쪽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예. 우리 시간은 이선권이지만 리선권 위원장의 이 얘기대로 하면은 예. 체육 스포츠 쪽에 좀 중점을 두기는 두는데 중앙통신 보도를 보면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건 우리가 연기하기로 지금 미국 측에 얘기는 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기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예. 중단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글쎄, 중단해주면 좋아하고 예. 최소한도 축소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선 대비를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그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 정부가 쉽게 받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나 북한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 문제를 일단 답을 달라 그 문제에 예. 대해서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면은 그 비켜갈 수도 없죠. 근데 중단이나 축소를 만일에 우리 정부가 논의 대상에 올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국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한미 간에 결론을 내 가지고 가야죠. 예. 9일 날 만나자고 했으니까 9일 날 만나서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앞으로 뭐 최종 엔트리 마감이 1월 29일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한두 번은 더 회담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까요, 근데? 근데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미국 국방장관이 썼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포스는 어렵다. 그러나 조금 더 스케줄을 리스케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등등의 미국의 입장을 보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스케줄 조정은 연기한다는 데 연기한다는 정도까지는. 뜻이죠. 연기한다는 뜻이지만 근데 그 연기를 축소는 아닐 가능성이 있죠. 연기를 상반기 그러니까 4, 5월경으로 예.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하반기로 연기를 하느냐. 예. 하반기로만 연기를 해도 북한한테는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일단 이거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거죠. 예. 실제로 그걸 요구할지 안 할지. 저는 아마 허리라고 봅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예언처럼 지금 돼버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 이거는 이번에 그거는 너무 급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나 이게 지금 유엔 제재 결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문제까지 우리가 그 회담의 의제로 삼기에는 그걸 채택을 하기에는 예. 조금 부담이 크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한국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겠다고 하는 마당에 예. 미국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은 예. 미국이 오히려 이 지금 막 열리게 돼 있는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저 조금 전에 왜 워싱턴 저희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마는 미국의 CNN이라든가 NBC라든가 그 이제 작은 언론은 아닙니다. 그 언론들에서 미국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빠르면 다음 주라도 ICBM 발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견제용으로 미 군 당국에서 흘리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북한이
오늘 그 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이나 그다음에 저쪽에 조평통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서 뭐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런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하여간 예. 미국 조에선 그런 일들이 뭐 계속 나오는 아니, 모양이죠. 북한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적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밀어주고 예. 그리고 가을에 있을 자기네들 구구절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도 예. 좀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하는 그 속내를 지금 이미 신년사에 드러냈는데 예. 분위기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잠깐 좀 되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아까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 뭐 중단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축소 같은 경우에 만약 그걸 논의하다가 남북 간의 이 회담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나올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 북한의 얘기가 전혀 그 반영이 안 되고 완강하게 우리가 막 미국 협조가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깨질 수도 있죠. 아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북한은 우리는 그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고 뭐 합법적인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예. 북한한테는 그 시간 동안은 훈련 기간 중에는 그건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그 고조되는 시점이고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대비하려면은 부대가 움직이고 장비가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가난한 살림에 예. 우리 37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경제가. 예. 아무튼 이 모든 문제는 이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아니죠 사실 1월 29일 이전에 다 어찌 보면 결판이 나는 그런 결론이 상황이죠. 나야죠.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3일입니까? 예. 3일입니까? 한 25일? 그렇죠. 25일 동안에 결판이 나죠. 예. 예, 매우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북한이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평양과 신의주, 원산 등을 다녀온 재미 언론인으로부터 최근에 북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북한 응원단 숙소로 거론되는 만경봉 92호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선수와 응원단을 태웠던 만경봉 92호입니다. 이후 일본을 오가곤 했지만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일본의 대북 제재로 입항이 거부됐습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 팀 취재 결과 현재 만경봉 92호는 원산항에 정박돼 해상 관광호텔로 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응원단 숙소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제 일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 간다면 이 만경호호에서 숙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내 초대형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 스키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타던 스키를 즐기기 위해 2013년 직접 만든 건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팀의 출범식 장소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2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키장 내에는 장비 대여소, 호텔 등이 고급스럽게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곳을 찾은 미국 NBC 방송은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제설 장비 없이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광경을 보도하며 찢어지게 가난한 대부분 북한 주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배경에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스키를 좋아한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원산항에 정박된 만경봉 92호, 마식령 스키장, 명사심리를 묶어 원산관광특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영상은 내일 저녁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시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내일 뉴스룸에서도 북한에 가서 영상을 찍어온 재미 언론인 진천규 씨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영상을 더 소개해드리면서 현지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특사 파견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든 야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2009년 원전 수주 때 정점을 찍었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관계가 최근에는 굉장히 악화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런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군사 분야 협력의 백지화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조치들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 수주 이듬해인 2010년 국방부 산하에 UAE 국방협력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원전 수주 때 약속한 국방협력을 전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년 뒤엔 TF 정원을 늘리기도 했는데 팀원을 육해 공군 중령급 이상으로 채웠습니다. TF의 주 역할은 UAE 파병 아크 부대를 외곽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에 따르면 이 TF는 UAE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국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주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TF를 통해 이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UAE 군 관계자들이 연평균 37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이었던 2016년 12월 돌연 TF를 해체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기존 부서로 남겼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지만 한 군 관계자는 UAE 입장에선 전담팀이 사라져 불편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UAE에 세우기로 했던 비행훈련센터도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한국 정권 교체 이후 국방협력 약속들이 하나둘 백지화하면서 UAE 측의 불만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박근혜 정부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UAE와 군수 지원 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그대로 승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 정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보내 조율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부 펀드가 우리 기업의 주식을 1조 원가량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데다가 송영무 국방장관 등의 현지 방문 시기와 겹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기류가 바뀌더니 9,670억 원을 순매수해 미국을 제치고 그달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가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 규모도 9조 4,62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이 주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주로 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얻은 여유 자금을 더 투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자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이는 등 정권마다 다른 투자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을 깎는 꼼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가 조금은 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월급 같은 게 올려준다고 점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없었어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대신 수당을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좀 그런 걸로 저희가 좀 급여를 받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원래 받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급여에 고정적인 급여에 넣어서 그거를 최저임금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무 시간 자체를 줄여 전체 급여를 적게 주기도 합니다.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6시 반에 퇴근이에요. 2시간 반이 줄여가지고 이제는 점심 식대도 안 나오래. 온라인에도 비슷한 꼼수를 고발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이제 사흘째. 1월 월급을 받게 되는 오는 20일쯤엔 최저임금 꼼수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존 인력을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원이나 경비원, 택시기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비누칠을 해놓은 자리에 대걸레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연세대에서 12년 동안 청소 일을 해온 고영자 씨입니다. 빨리죠, 우리는. 천천히 해갖고는 안 돼. 학생들이 막 교수님들이 오면 6시 40분에도 오는데. 최고참인 고 씨는 최근 걱정이 생겼습니다. 청소원 결원이 생기면 학교 측이 저임금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고려대도 결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홍익대는 아예 기존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비원 4명이 각동을 지켜왔던 한 아파트는 얼마 전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어떤 이유는 나오는 거니까 참안 되겠다. 뭐 같은 근무하시는 거 웃긴데. 택시기사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올려준 대신 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할 산업금을 올려버렸습니다. 월급 조금 올렸다고 해서 바로 같이 산업금을 올리니까 그러면 택시 기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살리려면 노동 현장을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찍은 사진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참사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가 양쪽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똑바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2층의 비상구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40cm 정도. 그리고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땐 거기가 비상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라고 얘기해도 손잡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유족 17명이 스포츠센터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사람 많이 죽었다는 2층은 멀쩡하고 사람 다 탈출했다는 3층은 많이 탔고. 굴뚝 역할을 하며 빠르게 불씨를 옮겼던 화물 엘리베이터 자리는 모두 탔고 불길이 지나가며 검게 그을린 자국만 남았습니다. 비상탈출 시 사용해야 할 5층 여자 헬스장 완강기는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주 토요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을 만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명성교회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한 지 약 50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겠다는 걸 신도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정작 세습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습 사과 혹은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라는 큰 제목이 눈에 띕니다. 명성교회가 오늘 한 기독교 신문에 실은 입장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많은 교우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강행하고 JTBC가 이를 보도한 지 약 50일 만에 나온 공식 사과입니다. 김하나 목사 영입 실무를 맡았던 수석 장로가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습 철회 등 문제의 발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을 사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겁니다. 세습 사태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파문을 일으킨 것, 걱정을 끼쳐드린 것, 거기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세습 반대 기도회 등을 열어온 신학대 학생들도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 있는 김사만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은 뒤로 빠지고 알맹이 없는 사과가 아닌가. 세습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습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신경성 위염, 헛구역질, 메스꺼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괴롭힘에 의해서죠.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무려 7명에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저는 진짜 계속 헛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20대, 30대 직장인 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털어놓은 경험담의 무대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방금 퇴근한 곳,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말과 행동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주사기를 던진다거나 장에다가 어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취업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인격노동 막아를 지나가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욕을 하고 간다고. 최근 1년간 이직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직장을 떠났습니다. 메스꺼 계속 그래가지고 회사 근처 병원에 갔는데 신경성 위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서 한 일주일 있다 그만뒀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주변인들의 방관. 하지만 그들 역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그 주변에서 그거를 방관하고 그냥 덩달아 따라하고 이러는 건 사실 더 무섭고,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순식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욕설만 반복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괴롭힌 사람뿐 아니라 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JTBC는 다스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도 나올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오늘 새로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가 사실상 다스의 회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스 전직 관계자들은 이상은 회장이 회사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을 결제받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회장이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서 특검 수사 이후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바지 회장 정도의 위상에 그쳤다라는 증언이죠. 박민규 기자입니다.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며칠 전에 또 가가는데 또 술라고 김성우 사장은 결제를 안 해줬어. 다스에서 자금과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이른바 바지 회장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직원 채용 등 인사와 자금 출납 등 회사 경영에 이 회장이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직제상 그 아래 있던 김성우 전 사장이 회사 경영의 실세였다고도 증언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이상은 회장과 처남인 고 김재정 씨 회사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진술이 전직 간부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이상은 회장은 비자금으로 의심받는 120억 원대 돈의 존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120억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고 BBK 특검에 나와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뭐 했다 해가지고 조성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무가 해고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 회장은 발언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스의 전직 간부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한 박민규 기자, 그러니까 다스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이었다. 아시는 것처럼 김성우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요, 현대건설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곳 경주 다스 본사에 내려올 때마다 직접 수행을 했고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이행한 인물로 꼽힙니다. 핵심 측근인 셈인데요. 전직 관계자들은 김 전 사장이 MB의 충성맨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다스에 근무했던 권모 전 전무를 통해 경리팀의 막내 직원이었던 조모 씨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BBK 특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번에 1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검찰의 첫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어디를 압수했습니까? 예,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요, 경주시에 있는 다스 전직 간부의 자택 등입니다. 다스의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자료가 경주 모처에 보관돼 있다. 이런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데요. BBK 특검 이후로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폐기됐다고 전해지지만 아직 일부 문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이 일부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풀어줄지 여부는 파악 중입니다. 예, 경주에 내려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을까? 곧 그 용처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통치 자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특활비는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한 측근들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억 원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납받은 특활비를 함께 쓴 것으로 의심받는 최순실 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 조사에 불응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특활비 용처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받은 돈이 현금이어서 조사에 한계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처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원에서 매달 특활비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듬해 1억 원으로 늘어난 월 상납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뇌물죄 기소는 별도로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등 592억 원대 뇌물죄 1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최 의원은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일도 없다면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최 의원 체포 동의안을 확인해 보니까 이병기 국정원장이 직접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청탁을 해야 한다. 즉 국정원의 예산을 청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의 국정원의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달 뒤에 1억 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따르면 국정원 예산관 정모 씨는 2014년 중순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 과장 등을 만나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읍소하고 다녔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정 씨는 같은 해 8월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증액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그 무렵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을 직접 만나 국정원 예산을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기재부는 전년 대비 472억 원 증액한 규모로 국정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한 달 뒤인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돈을 받지도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페루의 한 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적어도 48명이 숨졌습니다. 악마의 커브길로 불리는 구간으로 태평양과 접한 곳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버스 한 대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쉽게 접근이 어려운 100m 절벽 아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안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하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버스엔 승객 55명과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8명이 사망하고 3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Nuestra labor básicamente es el rescatar a las víctimas. Lamentablemente tenemos casi confirmado que todos están en un estado de fallecidos. 생존자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가족들과 신년 연휴를 보낸 뒤 리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일명 악마의 커브길로 불렸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안개가 자주 끼고 습도 때문에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페루 당국은 두 차량이 사고 지점에서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강원도 양구에서 전복된 군용 버스에 타고 있던 일부 병사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인솔 간부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교동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을 모두 태우고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은 모두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산소 용접기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16일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과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17일에는 호남선과 전라선, 경강선, 장항선과 중앙선의 승차권을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온 벌금과 과태료 등을 오는 7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납부자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네, 외벽이 고드름으로 뒤덮여서 극지방의 얼음집을 방불케 하는 건물이 한 동네에만 여러 곳이 생겼습니다. 외벽이 얼어붙고 집안에 물이 새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불편한 걸 넘어서 안전을 위협받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빌라 꼭대기부터 1층까지 얼음이 벽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한 차례 고드름을 제거했는데도 다시 1m 길이로 고드름이 자라난 건데요. 한겨울 얼음성이 되어버린 이 집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안양 덕현지구는 1,500여 세대 중 70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이 늘어가면서 수도관이 동파된 겁니다. 터진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얼어붙으며 일부 건물에는 두꺼운 빙벽이 만들어졌습니다. 10도, 방 기온이 10도. 아무리 떼도 10도. 내가 이러고 살고 싶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울길 밥 먹듯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드름의 끝은 뾰족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기 자빠져갖고 다쳤어요. 허리 다쳤어. 이게 떨어지잖아요. 머리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지만 재개발 지역이란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청에 가갖고요. 우리가 영하권이 내려가기 전에 동파 방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집안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벽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듯 곳곳에 얼룩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 현관 전등에서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누전이 되는 듯 연기도 피어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옆에 문지방에도 계속해서 물이 떨어져서 이 바닥에는 양동이와 세숫대야를 이렇게 놓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계속해서 버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재 우려에 불을 못 켜 집 안은 컴컴합니다. 실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도 제대로 못 피우고 지금 피워야 될란지 뭐 어떻게 될란지. 물을 받을 냄비와 양동이가 모자른 곳도 있고 물을 퍼내도 차오르는 집엔 공업용 온풍기까지 틉니다. 계단 난간과 바닥까지 얼음으로 뒤덮인 집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사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돈 1억 땄거든요, 이 집이. 방 3개짜리인데 1억 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여요. 재개발로 생활이 어려운 건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째 재개발이 추진 중인 하남 덕풍동 일대. 주택이 노후화돼도 수리해주지 않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화장실엔 갈색물이 떨어집니다.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고 기분 나빠 죽겠어. 또 전화를 하니까 우리 집 팔렸습니다. 딱 그래요. 개발 사무실에 아줌마가 우산 쓰고 보세요 그러는 거야. 비닐로 임시 조치를 했지만 냄새는 여전합니다. 투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부동산 재개발. 정부와 사업자들도 주거 환경의 개선이라는 재개발의 본래 취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휘황찬란했습니다. 1972년 9월 14일 밤 가족들은 모두 손을 잡고 남산을 올랐죠. 물론 요즘의 서울 야경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그날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그때까지의 모습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부분의 신문들은 바로 그 서울의 야경으로 대문짝만하게 장식됐습니다. 제목은 서울엔 밤이 없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 적십자회 대표단이 분단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서울로 내려와 있던 때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그해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뒤에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진 10월 유신, 즉 영구 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날 정부는 서울 시내 모든 건물에 한밤중에도 불을 켜도록 유도했습니다. 체제 대결이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해서라도 체제의 우위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통선 근처의 위장 가옥은 이제는 화제거리도 안 됩니다만 자신들의 처지를 부풀려 선전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체제 경쟁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런 부풀리기 혹은 불리하면 숨기기가 계속됐습니다.
아마도 자위를 위해서 개발했다는 핵무기는 그러한 체제 경쟁의 결정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체제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제 다시 참으로 오랜만에 남과 북이 작은 통로나마 열어놓고 오가게 된다면 우리에겐 더 가릴 것도 더 과장해서 보여줄 것도 없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광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으며 그 광장에서 공화국을 진정 공화국으로 만든 시민이라는 것을, 그래서 서울의 야경은 누가 켜라 하지 않아도 이미 밝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2010년 다스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습니다. 이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대주주가 스스로 기업 지배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에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는 이 미스테리를 풀 다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즉 실소유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치밀한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건에서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그동안 이와 관련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던 정봉주 전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0년 2월 7일 다스 대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사망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는 유족들은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엔 한눈에도 황당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계재단으로 보이는 공익법인에 김씨 소유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한 겁니다. 당시 유언도 없었던 상황에서 유족 의사는 완전히 배제됐던 셈입니다. 이명박 씨가 만든 청계재단에다가 모두 다 자기 주식을 기부를 한다는 것은 그게 김재정 씨 것이 아니고 이명박 씨 것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 다스 주주였던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등 3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세액까지 계산했습니다. 특히 문건에선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밀 것도 제안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선 다스 주식 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의 당기 순이익을 임의로 낮춰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당시 2009년 결산 마감일인 3월 말까지는 한 달 반이 남은 상황. 문건에선 2009년 결산 보고서에 매출 시기나 손실 처리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기 순이익을 100억부터 250억까지 다양하게 가정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다스 미국 법인의 매출이나 재고, 성과급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다스가 12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속세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가제척 기간이 지금 남아 있어요. 국세청은 지금 좀 조사를 해야 된다. 비자금 조성 등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모두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분, 일명 다스 저격수 혹은 BBK 저격수라고 불렸던 분이죠.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최근에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복권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복권 얘기부터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상은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쯤에 청와대 이제 뭐 들어가 있는 비서관 수석들이 후배들이 많아갖고 예.
한두 세 차례 확인했는데 정치인 사면 복권 없다. 예. 라고 하는 답만 듣고 그래서 예.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죠. 사면해달라고 하신 적도 물론 없으시겠죠. 일단 정치인 사면 복권 없다라고 하는 것을 9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밝혔고요. 예. 그리고 전임 이명박 그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예. 사면권을 좀 남발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그 많은 문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부담 주기 싫어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BBK 의혹 제기로 구속되면서 이제 이른바 MB 저격수 예. 그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스 저격수, BBK 저격수, 전부 저격수란 예. 명칭이 붙으셔서 근데 그 당시에 다스가 BBK에 100억 원대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다스 수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스에 지금 들어간 돈, 그러니까 그 다스의 돈이 BBK로 들어간 것이 예. 190억입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주가 조작에 종잣돈을 쓰였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기했던 그 100억의 실체, 그거를 지금 검찰이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찾는 겁니다. 예. 예. 수사 상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혹시?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수사가 진척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140억. 그러니까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뒀던 예, 예. 거기로부터 다스로 그 넘어온 140억은 워낙 그 청와대가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김재수 LA 총영사 그다음에 다스 관계자들 청와대가 직접 관여해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도 결론이 좀 빨리 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직권 남용이게 되면은 그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정호영 특검이 저는 최근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과거 특검이. 예, 과거 특검이었던 이제 정호영 특검이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120억은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여직원의 횡령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단 여직원. 예, 말단 여직원이. 근데 예. 말단 여직원이 횡령을 할 때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장인 김성우 사장이 인감을 줬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직원이 횡령하는 과정에 사장도 이제는 공범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경리팀장도 와서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억 이상이게 되면 특경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직원은 내가 횡령을 했습니다라고 정호영 특검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내가 횡령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 중형을 선고받죠. 예. 그다음 김성우 사장도 중형을 선고받는데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횡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실소유주 누군가가 인감을 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난 인감을 줬고 결국 그 돈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지만 예. 횡령에 대해서 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으면 예. 이분들은 최소한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 문찬석 차장검사가 이 기업 범죄에 대해서 워낙 그 전문가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를 여직원과 당시에 이제 사장이었던 예. 김성우 사장이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 곧 소환한다고 했고요. 예. 그 여직원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럼 크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동부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예. 당시 이제 특검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특검에 파견 검사로 나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동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는데 예. 이른바 이제 특임 검사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넘길 때 보통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기지 않고 수사의 8, 90%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예. 있는 증거자를 다 넘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120억 횡령이 이 다스 사건의 핵폭탄이 거기서 터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혹시 다스 관련 의혹을 제기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 말고?
다스는 아마 이 정도가 이제 다 나온 걸 것 같고요. 예. 다스는 이제 도곡동 땅에서부터 땅의 실소유자, 그렇죠. 예. 그다음 다스, BBK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다스의 120억 그 비자금 그 횡령 금액 나온 거, 예. 그다음 이제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200억. 그리고 이제 그 제보 내용은 검찰이 아마 그 부분도 수사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 100억은 MB가 나눠 가졌다. MB가 그 일행들이 그리고 예. 100억은 회사로 돌려줬다. 그런데 요 횡령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2004년서부터 2007년입니다. 예. 이때는 한나라당 경선이 아주 강하고 세게 붙었을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에 제가 그때 현역 의원 시절인데요. 한나라당 경선은 2007년이지 2007년이죠. 4년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예. 2004년은 MB 그 서울시장 시절이고요. 예, 예. 이때 준비팀들이 2005년, 2006년서부터 조직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점에 이 돈이 돌았고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마 다스의 자금이 만약에 예. 횡령이 돼서 돌았으면은 그때 그 경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검찰이 여기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뭐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 예. 지금 하신 말씀은 뭐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예.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국정원 특활비 문제입니다. 예. 그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 시절에 시작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방산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방산 비리의 몸통이다 이렇게 MB가 몸통이다라고까지 주장하셨는데 근거가 있으십니까? 지금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요. 지금 밝힐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있습니다. 노승일 그 부장이 그 진술한 건데요. 정유라한테 황교안 그 총리와 그 아버지와 가깝냐 그러니까 예. 정유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 정윤회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습니다. 예. 라고 하는 얘기서부터 저희가 MB 정부 시절의 국방장관이죠. 그렇죠. 라고 하는 점서부터 저희가 몇 개월 전서부터 이렇게 좀 추적을 해서 예. 상당히 많이 좀 근접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 그 결론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예. 굉장히 큰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 이런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데 예. 결론적으로 아닐 가능성도 또 물론 상존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데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름 큰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증언입니까? 아니면 물증입니까? 증언과 물증 둘 다입니다. 예.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어디다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것을 지금 그 기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아마 JTBC 뉴스룸에서 먼저 그 자료를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예고를 하시면 글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수사기관에서도 예.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좀 더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B만을 이명박 전 대통령만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요하게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계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 하나도 없고요. 예. 다만 국가의 최고 공직자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역사의 선례를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의 반론도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 사실 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미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때 재보선도 물론 있을 예정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군요.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결정은 못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원병으로 재보선 나가느냐 아니면 서울시장 출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복권이 됐기 때문에 예. 어딜 출마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리에 이렇게 막 연연해 하는 모습보다도 예.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지난 한 6년, 10년 동안 예. 정말 정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특히 그 팽목항에서 만났던 예. 세월호 가족들 이런 분들과 이제 그 몇 년 동안을 지냈는데요. 정치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면 복권 되신 다음에 왜 그 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어디 트위터에 올리셨다면서요? 예, 트윗에 올렸습니다. 예. 그건 다시 말하면 저는 출마하겠습니다 이 얘기로 다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2012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예. 대통령께서 한 프로에 나와서 무척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걸 제가 예.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예. 저에 대해서 무척 마음의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부담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예.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하시게 되면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뭐 때가 되면 뭐 필요하다면 양쪽을 다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출마를 하게 되면 뉴스룸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하여간 뉴스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손석희 사장님을 정말 뵙고 싶었는데 잘 안 만나줘갖고. 예. 뭐 이렇게 만나 뵈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예. 그 복권 직후에,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직후에 정치인을 사면 복권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약 사항에 정치인 사면 복권 안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기 예. 때문이죠. 그래서 안 대표로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뭐라고 또 답변하셨냐면 안철수 대표는 한 트럭이 와도 나한테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로 해석을 해도 되죠? 아니요, 좀 우습게 본 겁니다. 우습게 본 겁니다, 제가. 그런가요? 예. 예. 되게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또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기분 나쁘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예민하게 예. 반응할 것도 없고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개인의 예. 주장이니까 그걸 제가 무슨 근거를 여쭐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해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왜 사면했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2011년, 12년에 제가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 그 정당성을 안철수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예. 당신은 감옥 가는 게 정당하다. 맞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복권을 시켰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제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안철수 대표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따로 또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제 방송된 JTBC 신년 토론회가 오늘도 큰 화제였습니다. 토론 중에 엇갈리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팩트다, 아니다를 놓고 패널들이 맞붙기도 했죠.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궁금증을 보내셨습니다. 팩트체크팀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토론 초반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요. 특히 외교안보 분야가 그랬는데 네.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대상과 그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죠. 햇볕 정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DJ 노무현 정권에서 무조 3조가 넘는 hen차를 지원했어요. 그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아니라는 사실 입증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됐는데.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 수단으로 사드는 도입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사드 도입의
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 것이죠.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요. 2기 먼저 임시 배치. 사실과 꼭 맞지는 않다는 점 하나 댓글 달고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수조 원을 줬고 이게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주장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현찰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거 그냥 무상으로 준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이고 남북 간 사업 거래액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와서 여러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장이 되풀이된 겁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 낙동강 학원 있죠. 그 전두환 50 시절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이번에 완전 개방하는 거 아세요? 4대강. 그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개방하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4대강 만들고 나서 대려 홍수재해로부터 또 가뭄으로부터 피해가 없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그걸 가물었는데요. 인정을 해야죠. 네, 지난해 금강 백제보 등 도수 사업이 완료된 곳에서 4대강 물을 가뭄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합평가 결과가 올해 1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며칠 안에서.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쌍난 끼어들기입니다. 쌍난. 예. 뭔가요? 쌍난은 노른자가 프라이 안에 2개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오늘 국민의당 당대표 회의실에는 배경막이 있었고 저 뒤에 노른자가 2개 있는 계란 프라이 사진이 있었고 위에 문구는 국민의 행복이 2배가 될 때까지라고 걸렸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계속 배경막을 이용한 홍보를 해왔는데요. 맨 처음 회초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떼수건 그리고 사실 이번 순서는 효자손 순서였습니다. 예. 국민이 시원할 때까지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효자손이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 2배라는 표현에 쌍난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 노른자가 2개인데 하나는 국민의당, 하나는 바른정당 뭐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을 기획한 박인춘 홍보위원장은 계란을 무심코 깼는데 노른자가 2개면 행복하지 않냐. 지금 국민의당의 현재와 미래를 노른자로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노른자와 바른정당 노른자가 있는데 2개가 합쳐지면 행복이 2배가 된다는 미래적 의미도 있고 예. 지금 국민의당이 4분이 있는데 이 4분도 통합되면 행복이 2배가 된다라는 현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한 가금류 전문 박사는 쌍난은 닭이 초산일 때 불안정한 수정으로 간혹 발생을 한다고 밝혔고요. 수정이 불안한 탓에 병아리로 거의 부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건 박성태 기자가 취재한 건가요? 예, 취재를 했습니다. 아, 예. 권위 있는 기관의 가금류 전문 박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를 표현하듯 오늘 통합 반대파는 향후 분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예. 뭐 닭 전문 A 박사님만큼 생각하고 뭐 국민의당이 저런 쌍난을 뒤에다 걸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려울 때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유독 어려울 때라는 표현을 몇 차례나 썼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나온 얘기는 일부분이고요. 상당히 많이 썼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울 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MB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외교와 안보가 어렵고 특히 경제가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이 체감 경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2017년 경기는 3년 만에 3% 성장률을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 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다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실제 최측근인 김성우 다스 전 사장이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고 예. 다스 비자금 의혹도 나오고 있고 또 형식상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이 바지 회장이다 이런 정황까지도 보도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같이 있었던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 영입난을 겪고 있어서 역시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예,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관련해서 뭐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까?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예상이 있었는데요. 비공개 간담회가 4분 정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짧았네요, 비공개는. 이 내용을 전한 정태욱 대변인은 사람이 10명 이상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를 유추하면 비밀스러운 뭔가는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신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를 뺏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예. 당시에 SBS의 세월호 관련 정정 보도를 두고 언급한 건데요. 예. 이 표현을 빌면 정확하게 말하면 SBS를 뺏긴 게 아니라 집권을 못해서 뺏지 못한 겁니다. 예. 사실 좀 더 험악한 그런 표현도 좀 있었는데 그건 일부러 뺐군요. 예. 예.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임금님의 글씨입니다. 예.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 현판 사진입니다. 예. 한글로 현충사라고 저렇게 쓰여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1967년에 현충사를 신축해서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쓴 현판입니다. 예.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 그러니까 종손의 부인인 최순선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 때문에 현충사가 종종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 그래서 저 현판을 내려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대신 현충사가 18세기 숙종 때 처음 창건이 됐는데 당시에 숙종이 쓴 글씨가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아, 현충사라고요? 예, 예. 있습니다. 그 글씨로 현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충사에는 난중일기가 보관돼 있는데 이 난중일기의 소유권이 15대 종부인 최순선 씨 소유인데 만약에 글씨를 교체하지 않으면 예. 현충사에서 난중일기를 빼서 다른 국가 수장고로 옮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임금님이 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지금 15대 종부인 최순선 씨와 충무공 이순신의 종친회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임금님 얘기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숙종만 임금이지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이고 박정희 대통령 임금 아닙니까? 아, 대통령이 임금은 아니죠. 지금 뭐 군주 시대가 아니니까. 박세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아, 그 임금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지금 종친회 입장은 현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친회에서는 숙종의 글씨가 쓰여 있는 현판이 너무 작다며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난중일기의 소유권을 두고 이 종부인 최순선 씨와 법적 소송도 다투고 있습니다. 예. 현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현충사 글씨를 남겼고 저 뭡니까 광화문도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였잖아요. 그 이제 그 바꾼 거죠 지난번에. 예,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예. 아니 그럼 확인할 필요 없이 그 많은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도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이겠고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경상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 두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완희 기자와 신진 기자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